자, 바로 이어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자들은 또 내면의 화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지, 도움말을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융 분석 심리학의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감정, 어떤 인식, 그런 것이 이제 감춰져 있어요. 그게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특히 내가 불쾌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데, 이게 투사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싹 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꿍쳐 있었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발사가 되는 걸 그림자 투사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기냐 하면, 여기 설명하자면, 내 성향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숨어 있다가 그런 면을 보여주는 타인한테 투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괜히 싫을 때. 그 사람이 딱히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괜히 싫어요. 밥맛 없어. 걔는 재수없어. 그냥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런 그림자 투사일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 같은 요소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거 보지 못해요. 이런 그림자 투사에는 너무 많고 분석 심리학자들은 누구나 언제나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투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 자신, 분석 심리학자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예는 무수해서 제가 들 수가 없습니다만 제 경우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부터 어떤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 저 중년 남자 배우 하나를 보면 기분이 괜히 나빴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오는 영화는 안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할 수 없이 그 사람 나오는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속으로 막 기분이 나쁘면서 쟤는 왜 저럴까 재수없어 막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쟤랑 너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저의 어떤 습성, 속성 그런 것들을 꽁치고 있다가 그게 그 사람한테 투사돼서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그림자 투사예요. 그림자 투사는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괜히 내가 까탈스럽게 누구를 싫어하는 게 있나라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굴 괜히 싫어하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림자 투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다 밉습니다. 다 싫어요.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 싫고, 편의점 가서 그 계산해주는 사람 싫고, 버스 탈 때 기사 아저씨 싫고, 집에 오면 가족이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하기 짝이 없죠. 따라서 그림자 투사를 조금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이상 무의식에 어둠이 있어서 그림자 투사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걸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이쪽 계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상할 때 의심을 해보는 거야. 내가 괜히 누구를 너무 미워할 때, 괜히 까탈스럽게 굴 때, 그때 나를 의심해보는 겁니다. 난 왜 이럴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성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개 제가 투사하고 있는 것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그림자 투사를 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만큼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권합니다.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는 남들을 마귀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밝은 것을 상상하다고 밝아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무의식에는 어쩔 수 없이 어둠이 있어요. 나쁜 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늑대만 상상한다고 나쁜 늑대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나쁜 늑대가 상징하는 나의 어두운 마음을 보고선 그것을 하나하나 불러주면, 의식화하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선하고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도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어둠을 점점 더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 내 안에 어둠을 보고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난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점점 더 밝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서도 내가 내 안에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명한 노자의 화광동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빛광자, 지는 먼지 진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도 있고 먼지도 있는데 우리는 흔히 빛만 훌륭한 나라고 얘기하고 먼지는 털어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빛과 먼지가 조화를 이뤄서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빛만 좋아하고 먼지를 버리는 것은 흑백론적인 태길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양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흑일 수도 있고 백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가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동거하는 방식이 화강동진인데 비해서 빛만 우대하는 사람은 위선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직 도덕적이고 완전 무결한 것만 이게 진짜 나야 라고 외치고 자신 안에 어둡고 음습한 것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안에는 음험한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니까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둠을 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정받은 어둠은 서서히 밝음 쪽으로 개화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작고하신 철학자 김형열 선생의 말씀이고 노자를 풀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유명한 그 미국의 세계적인 거부면서 엄청난 그 자선행위라는 오마하의 성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선생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참고를 하자면 워렌 버핏이 어릴 때는 이렇게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탔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둠을 솔직하게 토로했답니다. 나는 실은 너무 겁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피치 훈련 등등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 안에 어둠을 막 억압해서 숨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딱 드러내서 펼쳐놓고 난 이게 부족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힘을 더 안 쓰게 되니까 그 힘이 자기를 건강한 데 쓰는 쪽으로 바뀌어져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맹점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기가 쉬운가요? 이게 될성 싶은 그런 싹이죠. 힘든 일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걸 1, 2년 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무대 공포증 많이 극복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극복 과정 자체가 잘 단련시켜서 무대 공포증과 수줍음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인격 전체가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청중 앞의 공포를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종의 나쁜 늑대 같은 것입니다. 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쁜 늑대도 소중한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전체가 다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쁜 늑대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심리를 얘기할 때 흑과 백, 선과 악으로 쉽게 재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동등하게 인정하고 품으면서 그것의 화해를 꾀해야지 나의 좋은 면만 내 거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악 중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공격성 같은 것도 있거든요. 공격성 무조건 나쁘다라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억압이 되고 억압하면 이거 자체가 힘이 듭니다. 억압하지 않고 나의 공격성이 드러난 것을 너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난 이런 면이 화가 나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또는 믿을 수 있는 타자에게. 그럼 이것이 힘이 슬슬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심리 작동 원리가 인정하고 얘기하면 점점 약해지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더 강해진다는 게 이런 역설이 무의식적인 심리 작동 원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잠깐 숨을 돌리면서 이런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아시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또또로 만든 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오래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내면의 화해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제가 추천합니다. 지금 어디더라? 넷플릭스 가면 지브리 스튜디오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20대 처녀가 자기 어릴 때 자기 모습이에요. 어릴 때 자기하고 손잡고 있는 것이에요. 어릴 때 자기와 화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면의 화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내가 숨겨놓고 억압했던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묻어두고 사는 게 아니라 묻어두고 사니까 찜찜해요. 자기를 부분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찜찜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어릴 때의 자신의 기억을 다 되살려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놓쳤던 것들, 자기가 묻어두고 숨기려고 했었던 것들을 알아내게 되고 어릴 때 자기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토닥여주면서 자기와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그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분석학 계열의 아동 심리 학자이신 에릭 에릭슨 선생이 이 8단계 그 발달 과제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건 뭐 어디에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이라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1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8단계예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마다 발달 과제라는 게 있고 심리 사회적인 위기가 있고 주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주요 상대죠. 여기서 신뢰 대 불신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를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아이가 엄마를 불신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엄마를 불신하게 되는 경우는 세상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잘 못했을 경우죠. 현실에는 잘 못하는 엄마도 계시죠. 그럴 경우 불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로에 섰는데 신뢰와 불신 쪽에서 신뢰 점수를 더 많이 써서 희망이라는 점수를, 이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 게 갓 태어난 아기의 임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임무도 많죠. 이게 각 연령대별로 있어요. 제가 각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따로 몇 시간짜리 강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각 연령대별로 신뢰라든가, 그리고 저기 유아기는 기저귀 뗄 때거든요. 이제 기저귀 떼는 것 때문에 수치심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치심 말고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배변 훈련 때문에 그렇고, 또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 대충 걔네들 따라가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근면함이 싹트게 되는데, 열등감이 오게 되면 이것도 나쁜 점수를 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역할 혼란을 또 야기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누군지는 알아채기가 힘이 들어요. 그 밖에 성인 초반기서부터는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만들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 세상에서 성인 초반기에 누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나 벌어라 얘기하죠.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연령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에릭슨 선생이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생성 대 침체의 기로 있어요. 생성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제 생명을 후대에 계속 넘겨주는 것이에요. 침체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막장이다, 난 죽어야 돼, 이런 게 침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때 돼서는 자아의 통합대, 절망이라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질문은 나 자신으로서 살아왔던 것이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아를 통합해 줄 수 있대요. 그러면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는데, 나는 아니었어. 난 인간도 아니야. 그럼 절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죽게 된다는 얘기죠. 비유적으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너무 긴 얘기가 수반이 되는 것이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 정체성 확립, 친밀감, 생성, 자아 통합 등 좋은 면의 점수만 다 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불신, 수치, 죄책감, 열등감, 역할 혼란 등등 나쁜 점수도 필연적으로 따게 되겠죠. 인간인 이상, 현실에서 사는 이상. 좋은 것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나라는 것이에요. 그걸 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릭슨 선생 얘기는 여기 이 분홍빛 그 원 안에 들어가는 좋은 거 말고, 여기 초록색 원 안에 들어가는 이런 면도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열등감이 뭐가 있고 고립돼 있고 사랑도 잘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런 게 내 안에 있구나라고 인정해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라고 품을 때, 나를 다 수용할 때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내면의 화해 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를 수용해야지 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 같아도 내 안에는 축복받은, 내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옆에 딸려있는 빛들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릭슨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 노년기에 자신의 전체상을 통합, 그러니까 자신을 다 수용하는 것을 실패할 때 하나의 커다란 회한 대신에 1000개의 작은 증오와 함께 절망에 빠지고 만다. 표현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1000개의 작은 증오, 분노에 빠져있는 노인 상상하실 수 있어요? 평생 자신이 바친 일이 어떤 커다란 일이 좌절해서 굵은 그 상처가 남은,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회한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을 바치고 뭔 해봤기 때문에 자신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통합하지 못한 사람은 갈갈이 찢겨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내면을 보라는 얘기고 나의 내면에 화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나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고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면 성찰, 자기 성찰이 필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돈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명예만으로 잘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추스려야 되고 추스려야 될 이유가 나를 다 끌어안고 수용해 줄 수 있다면 그때 내 자식들도 잘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절망 안 하고 통합해서 잘 죽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자아를 완성하면 자녀들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책을 읽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자신을 통합하실 수 있나요? 죽음 앞에 당당하실 수 있나요? 내가 그런 부모라면 내 자식들은 삶을 자신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 자기인식, 자기이해이죠. 나를 아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으로만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저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학교를 다녔고 이런 친구와 사귀어 라는 것만으로 나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동기와 욕구와 욕망과 회한과 슬픔과 숨겨져 있는 동기들이 무의식이 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로는 이렇게 가고 싶고 내 의지로는 저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무의식이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거기 휘어잡힌 채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를 휘어잡고 있는 무의식의 마술을 풀어내느냐? 무의식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시작점은 내가 싫어하는 나를 알아내서 그것을 달래주는 것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숨겼던 나, 회피했었던 나, 부끄러웠던 나,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으면 그것이 내 무의식 안에서 컴플렉스가 된다고 얘기해요. 컴플렉스는 덩어리입니다. 감정 덩어리. 거대한 컴플렉스 덩어리는 마치 자기가 독립된 인격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를 진짜로 사로잡혀버려요. 그런 사람은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부자유스럽기에 한이 없어요. 항상 족쇄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불행하고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족쇄를 하나라도 둘이라도 더 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 인문학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학문들이죠. 문학작품, 철학,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알게 합니다. 사람의 빛을 보게 하지만 사람의 어둠도 알 수 있게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조명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둠에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족쇄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너무 함축적으로 말씀드렸고 말도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이를테면 성리학이라든가 루소의 사상 같은 것들은 인류가 우리에게 물려준 나를 더 잘 알라고 물려준 귀한 참고서들이에요. 그것을 참고서 삼아서 자신을 알아가는 그 작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문학 수업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수업 이후에 다른 철학과 역사와 문학 수업을 통해서 내면의 자신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끌어안으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